안녕하십니까? 어게인 MSFS로 파일럿 되기의 저자 손갑철입니다. 오늘은 풀시머를 위한 집슨 차트 강좌, 그 중에서 시드의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시드의 기본적인 형태들을 기본으로 하고, 그건 익혔다고 하고, 어떻게 시드를 고르는지, 또 특이한 시드들은 어떻게 있는지, 트랜지션이라는 말이 가끔 사용되는데 그것은 또 무엇인지, 어떻게 찾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할 공항은 김포공항입니다. 이 차트에 보시면 여기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여기가 김포공항이니까 이렇게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 확대하죠. 여기가 김포공항이고요. 여기 인천공항. 시드를 택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어떤 항법으로 비행을 할 건지에 따라서 시드의 종류가 달라진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컨벤셔널 항법, 그 다음에 RLEV 항법. 컨벤셔널이라는 말은 또 쓰기도 좀 기니까 안 쓰고 RLEV일 때만 이렇게 RLEV라는 말을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에어리어 내비게이션. 그래서 이제 컨벤셔널 항법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VOR에서 VOR 따라가는 항법이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VOR이 뭐가 있나, 또는 VOR에서 연장된 선이 뭐가 있나, 이런 걸 보셔야 되는데, 대략 보면 서울 가까운 곳에 안양이라고 하는 VOR이 있습니다. 코드는 SEL이에요. 이름도 서울을 의미할 것 같죠? 그리고 조금 내려와 보시면 송탄이라는 VOR도 있습니다. 송탄 VOR은 아마 이게 오산공항 안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그 밑에 있나요? 아무튼 뭐 송탄 VOR이 있고요. 오산공항 맞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특히 이 안양 VOR에서는 이 서쪽으로 가면 중국 쪽으로 가겠죠. 남쪽으로 가면 제주도 쪽으로 갑니다. 항로가 이렇게 항로 표시가 이렇게 있잖아요. 요 남동쪽으로 가면 대구나 부산 쪽으로 가게 되겠죠. 동쪽으로 가면 강릉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북쪽으로 가는 항로는 뭐 당연히 현재 없습니다. 특히 요 부분에 여기가 서울인데요. 조금 더 확대해 보면 확대도 글자는 잘 안 나오네요. 여기가 이렇게 클릭해 보면 P73A라는 요 에어리어가 나오는데 요게 서울 도심이에요. 요 바깥에 있는 에어리어가 P73B라고 해서 조금 더 큰 거고, 요 밑에 이렇게 약간 쪼글쪼글하게 꼬불꼬불하게 되어 있는 이 선이 바로 한강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은 아니고 강북 지역인데, 여기는 비행기가 접근하면 이를 들어오면 아마 요 바깥쪽은 1차 경고고 안 나가면 사격, 요 안쪽은 그냥 사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은 비행기들은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겠죠. 우리 게다가 여기 좀 보시면 로워 리미트는 그라운드, 언더 리미트는 언리미티드, 그래서 고도에 관계없이 여기는 들어오면 발포하는 곳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우리 민간 비행기 당연히 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물론 뭐 경고를 주겠지만요. 그러니까 결국 이 김포공항은 전부 다 남쪽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남쪽으로 가서 서쪽으로, 남쪽으로 가서 동쪽으로, 남쪽에서 남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건 없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렇게 많은 것들 중에, 이 정도 많은 건 아니지만 카브 원떡 위스키라고 하는 이 시드가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북쪽으로 돌아가요. 여기가 뭐 의정부 정도 될 겁니다. 의정부를 통해서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동쪽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는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여기를 가야 되는지를 특별히 요청을 아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위에 있는 설명을 보면 뭐 avoid penetration of RKP 어쩌고 하는 거, 바로 요겁니다. 요 P라는 거는 prohibited area의 약자고요. 가끔 R자라는 거로 나오는 것들이 있으면 그건 restricted, 여기 보면 있죠. RKR. 이거는 제한구역, 여기는 금지구역. 그래서 금지구역이 더 세죠. 아주 바로 밑에도 있고요. 아무튼 이쪽은 지나가면 안 되는 곳이라서 이렇게 일종의 통로같이 되어 있는 곳을 비행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아주 간단한, 아까 간단한 그 안양하고 아까 그 설명을 드렸죠? 위에 있는 건 굳이 설명 따로 안 드릴게요. 이제 대개 아시는 거일 테니까. 자, 여기서 보면 김포공항에서 특히 이 시드는 김포공항 활주로 중에서 14 레프트, 14 라이트를 사용하는 시드입니다. 그 중에서 여기 안양까지 가는 시드가 굉장히 너무 가깝죠? 굉장히 가까운데 아무튼 여기까지 가는 시드가 안양 원 폭스트라 시드고 여기까 요리 가는 요 송탄까지 가긴 가는데 송탄으로 가는 시드가 송탄 원 에코 시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요 오른쪽 길로 여기 오른쪽 길로 올 수도 있겠죠. 안양을 거쳐서 올 수도 있고 송탄으로 직접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안양 원 폭스타 이렇게 나눠지는 거로 돼 있어요. 이렇게 이 항로가 두 가지가 있으니까 여기서 시작하는 항로가 아무튼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런 시드들은 컨벤셔널 시드이기 때문에 RF가 안 되는 비행기들, 대표적으로 말한다면 그 GPS가 안 달린 조그만 작은 비행기들이 되겠죠. 이런 비행기들을 가지고 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풀심에서 세스나나 바론이나 이런 좀 컨벤셔널한 즉 그 식스팩 비행기들 가지고 비행할 때 이 시드를 주로 씁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시드 종류 중에 컨벤셔널과 RF는 이제 앞으로는 그러니까 컨벤셔널 시드는 점점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시드뿐만 아니라 이 나중에 배우게 될 그 입항 절차, 즉 스타에서도 컨벤셔널은 점점 없어지고 대부분 다 RF 시드로 바꾸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GPS가 없는 비행기가 점점점 없어지거든요. 점점 줄어들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비행기에 GPS가 있기 때문에 GPS만 기본적으로 있으면 RF 항법이 가능합니다. 좀 더 아주 기술적으로 디테일하게는 GPS만 있으면 다냐? 사실 그거는 아닌데 그래도 GPS가 있으면 기본적인 RF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 한 번만 조금만 자세히 볼게요. 특히 안양 원 폭스트라 너무 간단하게 자세히 보겠습니다. 김포항에서 이렇게 해서 144도 헤딩으로 가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밑에 보시면 다이렉트 KIP R144 D5.0 즉 요렇게 보시면 여기 보면 KIP R144예요. 헤딩 144랑 조금 다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KIP 즉 김포 VOR에 144 레디얼을 따라서 D5.0까지 즉 DME 값으로 5.0이 될 때까지 가는 거죠. 만약에 KIP VOR not available 이건 두 가지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 VOR 장치가 없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비행기에 이 수신기가 없거나 그러면 안 되고 너무 낮아서 고도가 너무 낮아서 VOR 전파를 수신을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신이 안 되는 경우에는 헤딩으로 가라. 144 헤딩으로. 그 런웨이 헤딩은 정확히 말하면 143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143이나 144나 큰 차이 없죠. 가는 거고 VOR이 수신이 되면 요 VOR 전파가 수신이 되면 144 레디얼을 트래킹해서 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KIP VOR의 D5.0까지 또는 SEL VOR의 D6.0까지. 자, 이거는 KIP는 김포 VOR, SEL은 안양 VOR이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요 DME 값으로 어디까지 왔는지를 확인하는 거고 여기까지 오면 그 다음에는 다시 안양 VOR의 레디얼 339, R339를 따라서 인바운드 트래킹 하는 거죠. 헤딩으로 따지면 159도인데 이건 헤딩이 아니라 이 VOR까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강릉 쪽으로 간다 그러면 동해안 쪽으로 간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갈 거고 서쪽으로 갈 거고 여기서는 직접 나가는 길은 없네요. 여기 보시면 아까 그 서울 도심의
비행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건 여기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상승률이 항상 그 신경이 쓰이는가 봐요. 우리가 다루는 비행기들은 사실은 상승률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비행기들인데 간혹 이제 아주 묵직한 그 짐을 많이 실은 화물기 또는 군 수송기 뭐 이런 비행기들이 있으면 그건 좀 걱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면 그 여기서 보면 몇 퍼센트라는 말이 항상 나오는데 그 퍼센트라는 말은 비행기 내에서는 잘 그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속도에 따라서 버티컬 스피드 또는 버티컬 벨로시티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요 기준을 여기다 써놨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로스트 커뮤니케이션, 즉 무선이 안 될 때, 교신이 안 될 때 어떻게 하는지는 아주 간단하면 요 속으로에 나올 텐데 좀 길면 별도의 표를 하나 만들어서 10-30, 10-3-0 요 파일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라디오 교신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언젠가는 도움이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스쿼크 7600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7600은 로스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 7500, 7700 요 두 가지가 의미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고 우리가 그 아마 바심 같은 데서 많이 사용하는 그 항로들 중에 시드들 중에 특히 제주도 갈 때 불티 쪽으로 가는 시드를 많이 쓸 겁니다. 이 불티는 제주도로 가는 알레브 항로의 이 일종의 시작점입니다. 그 양키 711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거를 보시려면 요 메뉴 중에서 오버레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이것도 특히 이 원래 있던 이 시드 차트와 우리 차트와 뒤에 배경처럼 보이는 인루트 차트, 항로 차트를 이 투명도를 조절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불티라는 게 있잖아요. 요게 좀 요 길이 글자가 좀 작겠습니다만 이거 확대해도 자꾸만 작아져서 양키 71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키 711과 그 오른쪽에 보이는 양키 722는 요 투투는 일방 통행 항로입니다. 그래서 그 표시를 보면 화살표처럼 세모가 되어 있죠. 방향이. 그러니까 이런 항로는 일방 통행 항로고 요런 항로는 양쪽에 표시가 없잖아요. 이거는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그런 항로가 되겠습니다. 이 항로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불티까지 가는 항로를 이렇게 보셨어요. 그러면 좀 헷갈리니까 그 오버레이를 하지 말고 그냥 다시 이렇게 그냥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도 이것도 아주 간단하게만 볼 텐데요. 대충 보면 이건 32L, 32R에서 이룩하는 항로입니다. 그리고 이 한 차트에 불티, 에고바, 노픽, 오스팟 여기 있어요. 불티, 에고바, 노픽, 오스팟 요 알파벳 순서로 정리됐을 겁니다. 그거에 각각 원탱고 디파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가는 목적지, 이 시드 입장에서의 목적지가 이제 항로의 시작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아까 그 겹쳐서 보시면 오버레이로 보시면 요게 다 그 어느 항로를 구성하는 점들입니다. 요 표시 중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습 한번 합니다. 요렇게 표창같이 되어 있는 요 표시는 알레브 웨이포인트고요. 이렇게 세모로 되어 있는 건 컨벤셔널 웨이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두 개는 뭐가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운항하는 데는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이 차트는, 즉 이 시드는 알레브 시드인데 왜 컨벤셔널로 가느냐? 가도 됩니다. 못 갈 이유가 없죠. 어느 지점까지 가겠다는 것이 알레브의 항법인데 그 점이 이 컨벤셔널이든 다른 VOR이든 못 갈 게 없죠. 그래서 여기 이 차트에는 심지어는 VOR 그림도 없어요. VOR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아무튼 그런 거니까 그런 거고, 이 하나하나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면, 자, 이렇게 해서 32도를
향해서 가고 요 점이 나타나면, 그러니까 GPS를 갖고 있는 상태니까 나타나면 그때까지는 적어도 2000피트 이상이고 고도입니다. 2000피트 이상이 되겠죠. 요건 6000피트 이하, 6000피트 이상 이렇게 이제 각각을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가는 방향과 여기 조그만 숫자 여기 5.6 보이시면 요거는 거리입니다. 여기 4.8, 5.1 그 사이에 그 노티컬 마일 거리예요. 불티니까 이쪽으로 간다고 치면 여기 TD080에서 좌선회에서 TD120으로 가는 그 TD040, 060, 080이 왜 있느냐? 뭐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는 고도를 의미합니다. 040에는 일반적으로 상승을 하면 4000피트까지 대략 갑니다. 그래서 60, 80이고, 근데 이거 자체가 고도 제한을 의미한다? 그거는 아니겠죠. 여기 6000 이하, 6000 이상을 여기 이 포인트 이름, 웨이포인트 이름으로는 TD060, TD080이라고 했으니까 그 자체가 그 이름이 고도 제한을 의미하진 않고 혹시 조종사들이 이 숫자를 본다면, 이 이름을 본다면 그 대강의 고도의 의미로 해석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그 시드들은 거의 대부분 오토파일럿이 플라이트 플랜에 미리 그 MCDU나 CDU나 이런 FMS에다가 미리 설정해둔 곳을 따라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조종사가 이 포인트를 일일이 알 필요도 없고 별로 신경도 잘 안 씁니다. 하지만 항상 그 비행기가 가는 상황을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고도는 맞게 가고 있는지를 항상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차트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오토파일럿을 쓰지 않고 이 차트를 그대로 수동으로 조종할 수 있을까? 있습니다. 좀 큰 비행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ND라고 하잖아요.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그 ND에 보시면 이 항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입력을 했다면 나올 거예요. 나오는 대로 수동으로 조정하면 돼요. 뭐 별로 어려울 거 아니에요. 뭐 수동 조정에 능력이 붙여서 그렇지 수동으로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반드시 오토파일럿 써야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종사들이 굳이 또 수동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 오토파일럿을 쓰는 그것도 현실이긴 합니다. 자, 요렇게 그 웨이포인트들이 있는데, 웨이포인트 중에 어떤 곳은 여기 바깥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곳이 있어요. 동그라미가. 여기는 지금 그런 게 없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이 웨이포인트들, 동그라미가 없는 이 웨이포인트들은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플라이 바이 웨이포인트라고 합니다. 플라이 바이. 플라이 바이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좀 확대할게요. 이렇게 해서 좌선회를 할 때 이 점을 반드시 지나가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조금 이 점에 도착하기 전에 좌선회를 시작해서 이렇게 그 옆을 지나가면 되느냐 그거예요. 이 모든 점들은 다 플라이 바이입니다. 플라이 바이가 바로 굳이 이 위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비행기 속도에 따라서 어떻게 언제 어떤 반경으로 회전 반경으로 선회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이제 그 비행기 안에 있는 컴퓨터들이 대개 계산을 할 거고요. 그게 플라이 바이고 만약에 여기 동그라미가 있다 그러면 일단 여기는 지나가야 됩니다. 즉 여기서 이 지점부터 선회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 점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동그라미가 있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선회를 시작하는 점이 아까 플라이 바이 때는 이 점에 오기 전에 선회를 시작하는데 동그라미가 있는 것은 이 점 위에서 선회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장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선회를 하게 되겠죠. 그런 거를 플라이 오버라고 합니다. 플라이 오버. 플라이 오버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쓰긴 하는데 요즘에 그 시드 설계하는 분들은 플라이 오버는 거의 쓰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있다는 건 알아두셔야 되고 혹시 그런 표시가 있다면 요건 플라이 오버네?
그때까지는 그대로, 그 전까지 그대로 가져야 되네. 그 정도는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인천 한번 안 보면 섭섭하니까 인천도 한번 볼까요? 근데 뭐, 그 김포나 인천이나 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김포에서도, 어떤 걸 한번 볼까요? 인천공항에서, 이거 스타였고요. 인천공항에서 만약에 그 제주를 가려고 그러면 올맨이라는 곳까지 갑니다. 이게 좀 김포하고 조금 위치가 틀려서 조금 더 남쪽까지 가서 그 올맨이라는 곳을 가는데요. 그 김포공항도 당연히 먼저 보시면 컨벤셔널 시드가 있긴 있어요. 많이 쓸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이지만 아까 봤던 그 안양이라는 곳과 송탄이라는 곳을 가는 시드들이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걸 쓰는 비행기들은 어떤 비행기가 있을까? 아마 100대 중에 한 대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시드들 이제 시드만 보면 이제 대충 알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시드가 많으면 이건 이제 어떻게 고르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 뭘 찾아가야 되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항로를 짤 때, 즉 플라이트 플랜을 짤 때 항로를 어디서 찾아야 되잖아요. 많이 알고 있는 항로는 이제 거의 뭐 외우시다시피 하는 분도 있으실 텐데 모르는 곳을 갈 때는 처음 갈 때는 당연히 어떤 그 정보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대표적인 게 뭐 심브리프라는 것도 있고요. 브이라우트도 있고 또 뭐 플라이트 플랜 뭐 해주는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개들 잘 찾아줘요. 약간 다 장단점들은 있지만 뭐 그 무리 없이 잘 찾아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천공항에서 출발을 한다고 할 때 이 어떤 시드를 고르는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요 시드 메뉴 보면 이거는 당연히 차트 자체에는 없는 기능이죠. 여기 show overview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있는 활주로, 여기 활주로거든요. 활주로 중에서 어느 활주로를 이룩하는지를 먼저 선택을 하면 자 보세요. 지금 저희는 여기서 보면 15L을 선택한 상태예요. 15R을 선택해도 아마도 비슷할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활주로니까. 혹시 16 활주로로 가면 뭐가 좀 다른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16R은 당연히 이거랑 똑같겠죠. 만약에 33L로 가면 우리가 이거는 완전히 형태가 바뀌었어요. 뭐가 많이 바뀌었죠. 즉 다른 시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33R은 이거와 같겠죠. 뭐 비슷하게 34L도 바뀌었고요. 33하고 34는 그 터미널 건물들, 1터미널, 2터미널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는 건 되게 아시죠? 자,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를 들면 먼저 활주로부터 먼저 배정이 되면 많이 쓰는 33L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걸 조금 피해 놓겠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내가 가야 되는 항로가 어디냐? 항로가 예를 들면 제주 가는 공항이면 여기 법타라고 갈 것 같고요. 그쵸? 부산 쪽으로 가는, 김해 쪽으로 가는 거면 여기 오스팟일 것 같고요. 그 뒤에 글자 하나씩 빠져가지고 조금 이상하지만 이 코드라고 그럴까요? 시드의 코드는 6자리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한 대씩 줄어들었어요. 여기는 안양2 알파인데 안양이라고 안 쓰고 SEL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BOR 네임은 이렇게 이름과 코드를 둘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컴퓨터에서 표시되는 건 항상 요 세 글자짜리들이 표시돼요. 여기는 에고바. 이게 라다인가요? 노픽이에요. K자가 붙는 거예요. 노픽 1 알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제주도를 간다 그러면 요거를 고르면 되죠.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 노픽 1 알파가 사용 가능한 요걸 클릭했더니 여기 이게 나온 거예요. 노픽 1 알파가 사용 가능한 런웨이는 두 가지가 있네요. 지금 여기 보면. 예를 들면 33L일 수도 있고 33R일 수도 있고 뭐 그걸 관계없어요. 그리고 트랜지션이라는 말이 여기 있긴 있는데 법타라고 돼 있어서 아직 이게 제일 끝이에요. 혹시 이런 기능도 있는데 아까 봤던 뭐 그런 식의 자자자잘한 포인트들, 웨이 포인트들이 여기 보이죠.
이거 다 보면 또 너무 번잡하니까 생략하고, add route라는 거는 이제는 플라이트 플랜, 이 내비그래프 차트도 플라이트 플랜을 만들 수 있거든요. 또 심브리프랑 연동도 되고, 그런 기능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차트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이 플라이트 플랜 여기에 이거를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또는 이거를 이제 오픈해서 볼 수도 있어요. 이제 이걸로. 아까 본 그런 식의 이 차트들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봐주면 되는 겁니다. 뭐 나머지 것도 다 비슷해요. 근데 간혹 이런 레이더 차트라는 것들이 가끔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이름이 다 레이더예요. 레이더라고 써 있는 거는 레이더가 어떤 지점의 이름이 아니고 그냥 이륙 일단 하면 아주 가까운 거리까지만 가고 그 다음에 전부 레이더 벡터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아예 플라이트 플랜 자체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비행기라면 이 레이더라는 말을 써서 계속 관제탑에서 헤딩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가게끔 만드는 그런 것도 가능은 합니다. 자, 복습한만 하면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이 쫙 몰려 있는 곳, 이거는 관제해서 헤딩을 주겠다, 레이더 벡터를 주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게 국내에서는 여기서 하나만 더 해볼까요? 트랜지션이라는 게 지금 여기 보시면 김포 인천은 트랜지션을 별도로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대구공항을 한번 보시면 대구공항의 시드는 비교적 심플한데요. 뭐 여러 시드가 있으니까 그 필요한 보시고, 요 동천 세븐 시드가 재미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대구공항은 이렇게 활주로가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있는 방향도 김포랑 비슷하죠. 아마 이쪽은 312도인가 봐요. 이쪽은 132도고. 자, 예를 들면 이 북서쪽으로 이륙을 했다고 칩시다. 그럴 때 지금 동천 세븐 디파추어인데, 이건 알레브 시드는 아니에요. 시드인데, 비툭스로 가든가, 오페다로 가든가, 익독, 마스타, 칼로드, 라팔, 이런 곳들을 다 여기서 갈 수 있는데, 어떻게 가느냐면, 여기를 요렇게, 좀 더 이렇게 따라가서, 여기서 가면 그 라팔로 갈 수 있겠죠. 여기서 따라가다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빠지면 익독으로 갈 수 있겠죠. 여기 있는 것들, 그래서 이 동천 세븐 디파추어를 따라서 이륙을 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 동천이라는 게 사실은 어디냐면 바로 여기예요. 바로 공항 내부에 있는 VOR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목적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목적지가 아니고 실제 목적지는 여기 있는 것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트랜지션이라고 합니다. 여기 비특수를 포함해서 토탈 6개의 트랜지션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페다로 간다 그러면 여기로 가서 이렇게 약간씩 원을 그리면서 선회를 하는,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DME 아크라고 합니다. 여기 조그맣게 D12.0 아크라고 되어 있어요. DME 아크는 계기 비행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하실 줄 있어야 됩니다. 수동으로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오토파일럿이 되는 비행기들이면 그리고 플라이트 플래너스가 있다 그러면 이럴 때 고르는 것이 동천 세븐 시드의 오페다 트랜지션 DOC13.오페다 또는 DOC 이쪽으로 가면 이 방향으로 가면 죄송합니다. 아까 이게 3일 방향이었네. DOC 31.오페다 또는 이렇게 남동쪽으로 이륙을 했는데 오페다로 가고 싶으면 이렇게 DME 아크를 그려서 이렇게 가겠죠. 그럴 때는 DOC 13.오페다. 그러면 이렇게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누구나 다 알아보는 거고, 혹시 이제 비행기 안에 항로 데이터를 넣을 때도 그렇게 표시해주면 알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요즘은 이렇게 글자로 쓰지 않고 대개는 고르게 되어 있죠. 이런 것이 바로 트랜지션이고요. 미국 공항들은 워낙 항로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트랜지션이라는 걸 굉장히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보도록 하죠. 좀 이제 미국으로 진출합니다. 라스베가스 공항 많이들 가보고 싶어 하시는 곳일 수도 있겠는데 라스베가스 공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드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뒤는 뭐 테이크오프 옵스타클 로트니까 이거 장애물 있는 거니까 솔직히 푸시모브 분들께서 별로 신경 안 쓰실 것 같고 한 8개, 9개 정도의 그 시드가 있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후버 7 이런 거는 RLEV가 아니죠.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여기도 있네. 메카란 6도 RLEV가 아니고 나머지들은 다 RLEV 시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여기 이제 트랜지션 찾는 법을 지금 보여드린다고 그랬는데, 여기 있는, 뭐가 있었군요. 이렇게 가겠습니다. 메카란 공항은 그 활주로가, 먼저 택시부터 간다, 이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메카란 공항의 활주로가 대충 요렇게 두 개, 요렇게 두 개, 4개인데, 전체 4개인데, 요게 한 세트라고 보셔도 되고, 요게 한 세트라고 보셔도 되고, 2세트가 있습니다. 먼저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시드를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대충 딱 봐도 현재 보면 여기에 런웨이 01 레프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즉,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방향으로 되어 있는, 이걸 좀 더 확대한다 그러면, 공항이 지금 요렇게 세트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요게 01이에요. 그쪽으로 이륙할 때의 시드예요. 그쵸? 자, 제가 뭘 보여드리는 거라고 하는 거냐면, 요 런웨이를 바꿔볼게요. 그 01 레프트 라이트는 기본적으로 같은 거라고 보고요. 이제 앞으로 레프트 라이트는 신경 안 쓰겠습니다. 08을 한번 볼게요. 08은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죠. 바뀌었는데도 보면 시드의 구성이 거의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19는 아까 01의 반대 방향이잖아요. 19로 선택을 해도 전체의 목적지와 이름이 바뀌지가 않아요. 다시 19L하고 01L하고를 한번 제가 클릭을 해볼게요. 여기가 조금 바뀐 것 같은데 나머지는 별로 바뀐 게 아니죠. 다시 말해서 미국의 시드들은 전부 그렇진 않지만 예를 들어 여기 있는 하나의 목적지를 가지고 목적지만 있으면 출발하는 활주로와 관계없이 그 목적지로 갈 수 있는 시드 이름을 줘요. 우리나라는 활주로의 방향이 바뀌면 시드 이름도 바뀝니다. 우리나라 공항들은. 근데 미국은 출발하는 활주로의 방향과 관계없이 시드 이름이 기본적으로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조금 좀 약간 그 깊이 들어가면 우리나라는 발심하실 때 그 플라이트 플랜에 시드 이름을 적어서 제출하지 않습니다. 시드는 관제탑에서 정해 줍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발심을 하시는데 발심하실 때는 플라이트 플랜에 시드 이름도 적습니다. 그 활주로를 어떻게 알고 시드를 적느냐? 활주로에 관계없이 시드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하나 보죠. 뭘 보고 싶냐면 제가 이거를 강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 내비그래프 이 소프트웨어에 보면 내비그래프 차트 소프트웨어에 보면 이게 간단하게 플라이트 플랜을 또는 경로를 만드는 그 기능이 있어요. 여기 제가 뉴 플라이트를 한번 만들어 보죠. 매뉴얼 수동 입력해서 예를 들면 라스베가스에서 뉴욕으로 가본다. JFK. 실제로 JFK는 이 국내선, 미국 국내선이 이용하는 공항은 아닙니다만 간다고 쳐보죠. 뭐 그런 것까지 또 어떻게 하느냐. 뭐 그렇더라고요. 이거는 그 뉴욕 중에서도 뉴욕의 공항이 3개가 큰 공항이 3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거는 그 태평양 아시아 쪽으로 가는 비행기들이 이용하는 공항입니다. 뭐 거기 뭐 라과드 공항, 뉴아크 공항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다 다르답니다.
오토 제너레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크리에이트를 하면 좀 복잡해졌습니다만, 자, 여기가 라스베가스고 대충 여기가 뉴욕이에요. 뭐 여기 LA에서 출발하셔도 비슷한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제가 이걸 다 보자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자 여기 라스베가스에서 점선 구간까지 딱 보면 여기잖아요. 여기가 어디냐면 어디지? 여기가 Q88이라고 이건 항로인데 벌킨이라는 곳인가 봐요. 벌킨. 여기 왜 여기 이름이 안 나오냐? 여기 보면 로우 인라우트로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거 하이 인라우트로 보면 보일 거예요. 이게 굉장히 멀어요. 이 거리 정도면 서울, 부산 거리보다 멀 거래요. 시드가 이렇게 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풀시머들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항로를 짠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즉 라스베가스 공항에서부터 버킨까지 가는 시드를 고르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활주로는 아직 몰라요. 대개 활주로는 이제 접속을 해봐야 어디를 쓰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또는 심지어는 여러 개의 활주로를 동시에 쓰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관제탑에서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버킨까지 가는 걸 어떻게 고르냐면 쭉 이름을 보면 우리 같으면 아까 그 불티라든지 김포거나 인천의 그 항로에서는 그 포인트를 알면 그 이름이 혹시 여기 있나 하고 보면 되게 있어요. 거기서 고르면 됐어요. 근데 지금 버키는 이름이 안 보여요. 자,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도움을 받는 게 뭐냐면 이 쇼 오버뷰입니다. 쇼 오버뷰. 여기 아까 그 항로를 아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이 점선 부분, 즉 여기잖아요. 여기 뒤에 보시면 흐리게 버킨이라고 나오긴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가려면 딱 봐도 뭔지 몰라도 GIDGT1 깃갓 어떻게 읽어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이게 원래 5글자짜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읽기 참 어려운 그 스펠링 그런 조합이 꽤 나옵니다. 미국이 워낙 이 포인트 이름이 많다 보니까 겹치지 않게 하려고 그런 것 같긴 해요. 자, 아무튼 그러니까 이거를 고르면 되겠죠. 근데 그 런웨이를 잘 모르지만 예를 들면 다 골라봐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자,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스베가스에서 이륙을 해서 아까 그 버킨이라는 데까지 가려고 그러면 기드갓이라고 하는 이 시드를 기드갓 1이라는 시드를 타야만 되는 거고, 그거를 이렇게 한번 여기 클릭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확대해서 보면 아까 그 활주로 모양이 대강 나오죠. 어느 활주로에서 이륙을 해도 다 거기까지 가요. 근데 기드갓이라는 건 바로 여기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 활주로를 어느 활주로를 이륙했든지 간에 다 여기로 갈 수 있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 기드갓이라고 하는 이 시드에서 두 개의 트랜지션이 있어요. 버킨하고 터커. 아무튼 발음이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 개의 트랜지션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괄호 열고 여기 보시면 기드갓 원점 기드갓,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가면 그건 기드갓이고, 트랜지션으로 버킨까지 가면 기드갓 원점 버킨, 또는 트랜지션으로 터커까지 가면 기드갓 원점 터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이제 그 트랜지션을 포함해서 어떤 시드를 골라야 되는지 바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굉장히 유용해요. 그렇죠? 여기 이제 이런 항로를 먼저 짜놓으면, 그러니까 사실은 좀 확대해서 본다 그러면 뉴욕까지 가는데 반드시 이 항로만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항로 구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쓴다 그러면, 또는 매뉴얼을 선택한다 그러면 여길 택할 수도 있고, 여길 택할 수도 있고, 굳이 된다 안 된다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아마도 이 소프트웨어에서는 여기 가장 이게 최적이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제시를 한 걸 거고요. 그야말로 미국 내에서도 항공사마다 이게 다를 수도 있고요. 그건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원하는 지점까지 가는 항로를 찾는 아주 편리한 방법이 있으니까 알아두셨다가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조금 재미있는 항로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 재미있는 시드를. 그래요. 그러면 이거 다 없애고, 이번에는 아예 뉴욕으로 가보겠습니다. 되게 복잡하네요. 여기 뉴욕 맞죠? 뉴욕에는 여기 이걸 라스베가스네. 이쪽이 뉴욕이잖아요. 공항이 하도 많았더니 정확하게 어딘지도 모르겠네. 아무튼 그렇다고 치고. 야, 그 시드를 보니까, 여기 그렇게 큰 공항인데, 테이크 옵스터클 로트, 장애물 표시 나온 거 말고는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없어요. 이 차트가. 뭐 하나 잡아볼까요? 게다가, 이거는, 요거 두 개는 컨벤셔널 항법이고, 두 개는 알레브 항법이고, 컨벤셔널 한번 보죠. 이렇게 돼 있어요. 뉴욕 공항도 활주로가 4개인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들은 요 가운데 이 부분에 있어요. 굉장히 큰 공항인데 어느 활주로를 이륙을 하든 간에 이 시드는 이름이 뭐였죠? 베티6 시드, 그레키 7, 요 4개의 시드 그림이 모여져 있는데 아무튼 다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전부 레이더 벡터로 주는 거예요. 레이더 벡터를 안 받으면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못 간다는 뜻이 아니라, 당연히 레이더 벡터를 주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 한번 찾아볼게요. 베티, 그레키, 하피, 메리트. 이거 어디냐면, 하피, 베티, 메리트, 그리키. 이쪽에서, 이 공항 입장에서 보면, 약간 동쪽 또는 동북쪽 사이에 이 점들을 가는 방향을 이 시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나중에 시드를 골랐는데 나는 메리트를 통과한다 그러면 여기 어딨냐? 메리트 6점 그 다음에 무슨 트랜지션, 예를 들면 칸이라든가 브레드라든가 이런 데를 가는 거예요. 조금 어렵나요? 자, 그러면 이거를 볼게요. 오버뷰. 여기가 공항이에요. 아무튼 모든 활주로에 다 관계없이 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동북쪽이다 보니까 이제 이쪽 가면 대개는 멀리 유럽 쪽으로 가는 비행기들이 많겠죠. 또는 이쪽도 가능은 한데, 아무튼 간에 이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 런던이나 파리 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거를 고른다고 해봅시다. 메리트 6잖아요. 아까 보셨죠? 메리트 6라는 그 시드를 택하는데, 만약에, 여기 이름이 뭐죠? 이름이 뭐라고? 여기 보면 PUT라고 하는 뷰어에 조그맣게 보이네요. 또는, 여기가 메리트니까. 아무튼, 메리트를 가려고 그러면, 여기 PUT라고 하는 그런 곳을 갈 수가 있어요. 다시 이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어디서 이륙을 하든지 간에, 여기 공항에서 가까운 부분까지는 차트에 나온 대로 비행을 하고, 그 다음엔 레이더를 벡터를 받아서 메리트까지 가고, 그 다음에 PUT라는 곳이 있었어요.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까지. 요 뷰어까지. 여기까지 가는 거는 바로 이 메리트 뷰어를 쓰면 되는 거예요. 메리트 시드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좀 더 멀리 가는 것들이 있을 때는 대개는 이 알레브로 씁니다. 이 알레브, 이거 말고, 어느 쪽으로 가면 갈까? 이쪽에, 이 먼 곳까지 갈 때는,
이 알레브 항법을 줄였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럼 디즈5로 보겠습니다. 디즈를 보시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가는 거고, 이 중간중간 어디까지 가느냐가 그 트랜지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diz5.candle 이렇게 돼 있죠. 여기까지 가는 거. 여기까지 토우인까지 가려면 diz5.towin 여기까지 가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로에 따라서 어디를 항로의 시작점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트랜지션이 결정되는 겁니다. 시드 이름이 아니고요. 그걸 이 표에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아까 라스베가스하고는 굉장히 형태가 좀 달라. 라스베가스는 이게 복잡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뉴욕은 시드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더 벡터를 당연히 주고요. 마지막으로 이 정도면 이제 시드 공부는 거의 한 것 같지만 재밌는 거 하나를 또 이런 걸 재미있어 하면 좀 그런데 아무튼 재밌는 거 하나를 보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보시면 이게 이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인데 굉장히 큰 공항, 독일 내에서 프랑크푸르트 공항이 베를린 공항보다 더 큰 것 같이 보여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여기 이게 시드입니다 지금. 자, 무슨 시드가 그 큰 뉴욕 공항도 시드가 6개밖에 없었는데 여기는 이건 뭐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의 시드가 있어요. 자, 위에 있는 걸 보시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데스티네이션 인덱스 그래서 어디로 갈래 하는 여기는 트랜지션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고자 하는 점을 전부 시드 이름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있다. 이 표까지 만들어 놓을 정도로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먼저 이 오버뷰를 다시 한번 보면 그래 뭐 이렇게 뭐 많습니다. 이제 많은데 같은 예를 들면 아네키죠. 여기 아네키 1 엑스레이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어떤 게 알레브시든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여기 전체 그룹핑을 보면 지금 여기서 알레브시드잖아요. 밑으로 쭉 내려가 볼게요. 그 다음에는 알레브가 아닌 시드들이 나와요. 그쵸? 쭉 내려가 볼게요. 컨벤셔널 시드가 나오다가 여기서부터는 알레브로 되어 있는데 괄호 열고 오버레이라는 말이 다 붙었어요. 알레브 오버레이, 알레브 디파처 오버레이, 알레브 디파처 오버레이 다 끝까지가 다 그렇더라고요. 이건 전체적으로 보면 3개의 그룹이었죠. 알레브 디파처 아무것도 없는 즉 컨벤셔널 디파처 그 다음에 알레브에 괄호 열고 오버레이 디파처 이렇게 전체적으로 3개의 그룹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컨벤셔널 한 거는 다 알아요. 예를 들면 한번 볼까요? 아네키 9F 한번 볼게요. 아네키 9F 뭐 이렇게 해서 또는 2개 이렇게 해서 이 VOR로 가서 그래서 이 컨벤셔널이니까 아까 우리 안양이나 송탄 본 거랑 별로 형태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거리가 상대적으로 좀 긴 거일 뿐이죠. 그런데 아네키 이 뭐였죠? 1F였나요? 1 폭스트롯 아네키 9 폭스트롯 9 리마 여기에 보시면 아네키 9 폭스트롯 9 리마가 알레브 항법으로 또 있어요. 괄호 열고 오버레이 한번 그렇게 볼게요. 아까랑 비슷하게 가요. 그리고 이 VOR까지 오는 것도 똑같고요. 아네키까지 가요. 똑같이 가요. 요 하는 것도 똑같죠. 여기가 이제 9 폭스트롯이고 직선처럼 오는 게 9 리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이 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는 컨벤셔널 항법으로 가는 시드였는데
똑같이 가는데 그걸 알레브 항법으로 만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자 하는데 뭐 거기까지는 그 공항에 이 루트 설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여기 통과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컨벤셔널 그 항법으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점점점 컨벤셔널보다 알레브 항법으로 가는 것이 더 유리하고 관리하기 편하게 되니까 비행기 입장에서나 공항 입장에서나 그러다 보니까 같은 그 루트를 알레브 항법으로 변환시킨 겁니다. 전부. 그게 오버레이입니다. 네, 그 정도 알아두시면 재밌을 것 같죠? 그냥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유럽에서 좀 일어난 일인데 유럽은 크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공항 같은 게 크기도 하지만 제네바 공항의 코드가 뭐죠? LSGG. LSGG는요. 여기서 제가 뭘 보여드리고 싶었냐면 여기 요 밑에 있는 이게 딴 건 다 비슷해요. 딴 건 다 뭐 그 디파추어들이니까 비슷한데 여기 있는 요 세 장 트랜스를 하는 말 트랜스 애프터 코닐 트랜스 디파추어 애프터 코닐 트랜스 라우트 애프터 코닐 트랜스 라우트 애프터 세인트 프렉스 뭐 쌍프렉스라고 그러질 거고 세인트 프렉스 이 세 가지가 특이한 게 있어서 한번 본 거예요. 자, 요거 한번 볼까요? 트랜스 애프터 코닐 이게 뭐냐면 자, 요 조그맣게 보시면 여기가 공항이에요. 여기가 제네바 공항이고요. 코닐이 어디냐면 여기까지예요. 즉 코닐까지 오는 시드가 있어요. 여기 코닐 어쩌고저쩌고 몇 개가 있죠. 코닐 6 알파, 코닐 6 찰리, 뭐 4 델타 이런 시드가 있는데 코닐 다음에 가는 트랜지션만 따로 모아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트랜지션만 따로 모아놓은 차트도 있다는 거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이 한번 꺼내봤어요. 여기 그 다음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몰루스라고 돼 있는 곳이 있는데 공항에서 몰루스까지는 시드를 따라오고 그 시드 중에서 이런 점까지 여기까지가 다 그 트랜지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차트로 별도로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어요. 마찬가지죠. 왜 이렇게 만들어 놓는지까지는 뭐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까 보면 코닐이나 쌍프렉스, 세인트 프렉스 이런 데는 까지 오는 시드도 뭐 다시 심플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길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무튼 그 미국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미국은 기본적으로 어느 한 점까지만 있고 나머지는 그냥 루트도 없이 다 점점점점 찍어놓고 이름 써놨잖아요. 그 기억나시죠? 라스베가스 같은 데서 보실 때. 뭐 그렇기도 하고 여기는 그 친절하게도 아예 이렇게 트랜지션 루트만 뭐 아까 코닐까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따로 가는 이제 이런 그 차트들도 있다는 거를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공항에서 이륙을 하더라도 조금 더 진지하게 한번 해보신다 그러면 그 차트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그 해당 차트는 적어도 이 모든 차트를 다 보시라는 게 아니라 하나의 차트가 선택이 되면 그 차트에 나오는 특히 이 모든 내용을 한 번씩들 다 읽어보시고 그러면 다음에 다른 공항 가서 다른 활주로 해서 이륙을 하시면 또 그거 한 내용 한 페이지 그래봐야 한 페이지잖아요. 그런 한 페이지를 다 읽어보시고 그리고 비행을 하시다 보면 점점점 그 경험이 늘고 그 연륜이 쌓이다 보면 그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하시게 될 거고 그것이 또 풀심의 하나의 즐거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혹시 이 차트 강좌가 도움이 되셨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여기 나오는 후원 계좌로 한번 후원을 해주시는 것도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은 더 좋은 강좌를 만드는 데 사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갑철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